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날씨가 지금 영하권을 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한낮에 영하까지 간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특히 오미크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 아주 재밌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매주 나오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죠. 그 다음에 KSY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지지율에 있어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요, 우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5.2, 이재명은 39.7입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이가 33.2입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는요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리얼미터 나온 내용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요 국민의힘이 39.3, 그리고 민주당이 34.2입니다. 그래서 5% 정도 차이.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하면 이 56.1, 긍정이 40.4. 그래서요 지금 거의 한 달째 50% 후반을 달리고 있고, 긍정평가는요 제가 보기에 이거 살짝 적당히 한 것 같기도 하고 40%를 단신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16% 정도의 부정평가가 높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의 추세가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이 34.2, 그 다음에 국민의당 7.7,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5.6, 정의당이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긍부정평가율, 그 다음에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모든 면에서 이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상당히 우리가 앞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재명과의 지지율에 있어서는요 6% 정도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당선 가능성은 불과 1.9%인데 이 얘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이 성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율 차이에서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불과 그러니까 2.9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똑같이 KSOI도요 이 김갑수 씨가 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도요 이 당선 그러니까 가능성도 46.6 대 44.2, 그러니까 2.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얼미터의 2.9, 2.4, 그러니까 2%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친여 이 조사 기관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KSOI의 경우에 지지율은 42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가 40.6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5.5%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4가 차이가 나는 걸로 KSOI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KSOI 여론조사 굉장히 의심스럽게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그걸 감안하면 왜 1.4 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 즉 리얼미터보다도 더 작게 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46.6 대 44.2, 그래서 2.4가 높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당선 49.6, 정권 재창출은 39.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 재창출과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약 7% 정도 차이로 정권 교체론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가 79.0, 바꿀 수 있다는 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긍정평가 42.0, 부정평가 54.4, 12.4%나 높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35.5, 민주당 31.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 6.1, 정의당 4.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다른 여론조사 중에 하나는요. 이 베이징 올림픽 동참해야 한다가 50.9로 많아요. 그리고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가 33.1. 그래서 17.8% 정도로 동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것이 KSO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의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노동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노동 문제는 누가 잘 하느냐. 그러니까 야, 이거 이재명이가 38.8, 윤석열이 34.8입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이다 보니까 심상정의가 높네요. 12.9, 안철수 4.6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윤석열 후보의 여론 지형이 지지율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확고한 우위 속에서 팽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주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이재명, 그 다음에는 이해찬, 박지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재인도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요. 야, 이거 참 문제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난 11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선대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국가도 아니다.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건 국가도 아니다 할 때의 국가는 뭐냐?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예, 이거 문재인을 겨냥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건 국가도 아니다. 이 얘기는 대장동 사태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국민의 비판도 굉장히 세고요. 추가적인 비리 의혹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딱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검경. 이 얘기한 이후로 지금 엉터리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질질 끄는 수사,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내놓은 입장문은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일 확진자가 7,000명 웃도고 사망자가 80명. 그래서 코로나 방역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위드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재택치료 중에 사망자가 늘고 중환자실은 모두 포화 상태고 그야말로 응급실이 아수라장이다. 그래서요, 의료 붕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위드 코리아를 하려면 병상 확보와 같은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을 못 들은 척했다. 이 문제의 원인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대처가 항상 한 박자 늦었고 마스크에 대한 백신 확보, 부스터샷 실기,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일을 그르쳤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특히 K-방역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 정치 방역한 거 아니냐. 정부의 잘못인데도 마치 국민이 잘 협조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코로나 느는 것처럼 국민 탓을 하고 있는데 잘못해놓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왜 이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희생은 국민이 치러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병상 확보하고 위중적으로의 악화를 줄이는 적정 치료 대책을 수립하라. 체계적인 이송 체계를 확보하고 무작정 재택 치료를 강요하지 말고 동거인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도 세워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라.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방역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발 정치적인 고려 그만하라. 그러면서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지금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 자, 기가 막히죠. 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와 싸울 의지가 있기는 한가? 아니죠. 외유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게 연목 구호식 주문이에요.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국민이 희생하는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지금 외유하고 있는데 이 판에 지금 호주 그 좋은 데 가서 온갖 구경을 3박 4일씩이나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가서 또 무슨 얘기가 하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의 지금 4년, 5년째 접어든 다자정상회의 아마 100번 넘었을 텐데, 해외 나간 게. 해외 나간 게 뭐 100번이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십 차례 나갔는데요. 수십 차례 나가서 겨우 배운 게 오늘 호주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자질. 참 지금 와서 탓해야 소용없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해외 나가면 꼭 사고 이렇게 해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예, 이 추경 문제와 위드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우선 추경, 이게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와 상의를 하라. 이재명. 자꾸 야당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보상 100조 원이라는 기금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지금 당장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손실보상 소상공인 100억 지금 당장 하자, 추경하자,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현직 대통령 소관이다 이거죠. 대선 후보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가을에 접종을 70% 정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서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서 겨울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사태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방역이 과학적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을 하고 선전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의 악화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선대위에 이제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을 내게 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은데 원희룡 본부장을 창구로 일어나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자, 오늘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추경 편성 100조 이거와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자,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이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이준석 대표는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참 머리 기가 막히게 참 돌아가고 있어요. 나 도대체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꼭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맞다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이준석의 머리 갖고는 얼마든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맞다 똑부러지게 단정하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말이죠. 무슨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것이 아니라 CBS 라디오 출연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추경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난다고 이해하는 게 맞느냐, 딱 그렇게 하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 말이 맞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부를 설득해서 가지고만 와라. 그러면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는 이거 말할 자격이 없어.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윤석열 후보도 3개월 뒤부터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것이 꼭 나쁘지 않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윤 후보와 김 위원장 간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후보가 추경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원내 경험이 없어서 오는 말실수인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 이거 봐요 또, 그거 말실수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언론인 질문에 답변한 과정에서 정확한 질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윤 후보가 먼저 50조 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 위원장이 그것 갖고는 안 될 수 있으니 100조 정도 해야 하는데, 이런 의견을 서로 고안해 가는 모양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하에서 추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이 선언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당과의
세밀한 논의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당하고 조율 없이 왜 윤석열 혼자 네 멋대로 말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로 조율된 선이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말한 50조 원과 김정인 위원장이 말한 100조 원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해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수정 위원장 본인이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30 공약을 내미했던 발언, 젠더 정책의 방향성을 벗어나게 되면 정당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이수정한테. 너 알았지? 여기 선 지켜. 딱 이렇게.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수정 교수가 가졌던 관점과 정책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또 윤희숙 이번에 이제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윤희숙에 대해서는 상당한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등판하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과 노선 충돌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가정해서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거 이거 안 할 때가 안 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윤희숙과 김종인의 갈등 관계 왜 미리 얘기를 하나요? 그런 거 걱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하간.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지난 8일날 종로구 대학로에 있었던 한 소극장에서 이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질문자의 답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겨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크 셔틀이라는 논란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거를 또 이제 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 존중의 의미로 답변 기회를 준 것이지, 이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모든 질문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답변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부 커뮤니티,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10일 날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 뒤에 숨어 청년들과 소통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아직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의 기회를 줬을 뿐이다.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고 당과 상의 안 된 주 4일제라든가 음식점 총량제와 같은 것을 던지고 주워 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우리 후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확히 그 당시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는 충분히 다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대화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해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답변 수위이고 답변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이제 여당 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이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12세에서 18세까지 청년들 완전 반발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도 백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왜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꼭 백신과 어떤 사과의 인과성만을 따지느냐. 여기 불만이 많잖아요.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최근에 원희룡 위원장이 우리 야당이 우리 윤석열 후보 정권이 들었으면 인과성 따지지 않고 국가 책임제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또 이재명가 바로 받아서 자기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아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이거를 자기가 시행하겠다. 소아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 누구라도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하고 당에서 주도해서 정부와 협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강제 적용과 관련해서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고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불식, 보상, 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인용해 드리냐면 이거 다 우리 것 갖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이 원희룡 본부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다 뺏긴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재명이의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좀 넘어갈게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훌륭한 대통령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에서 뭘 했느냐? 바로 오늘, 호주가 우리보다 시간이 1시간 빨라요. 이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국, 호주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올림픽 보이콧 분야하고요, 종전선언 문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제일 민감한 두 개 이슈가 아니겠어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중국이 무섭잖아요. 우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를 권유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서요, 호주가 미국의 보이콧을 맨 먼저 선언했어요. 이것은 호주 이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정상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맞으면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거 호주 속된 말로 엿먹이는 거잖아요. 이거 외교적인 결례다. 꼭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호주에 대한, 말하자면 방문국에 대한 외교적인 예양입니다.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무식하니까, 무능하니까, 그리고 무책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전선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북한 입장 대변하는 거 비슷해요. 북한이나 중국 입장.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미북 간에 조속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다.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종전선언 성격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종전선언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외국까지 나가서 설명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은 가보니까 종전선언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내가 좀 자세히 얘기했다. 서울 들어와서 얘기해도 하나도 안 늦어.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장관이 가서 얘기해도 하나도 안 늦어요.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전혀 모르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국내외 여론을 감안할 때 이런 말하자면 모범 답안을 참모들이 써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참모나 문재인 대통령 모두 김정은과 시진핑에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종전선언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거 묻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내용이 어떤 게 담길지 관련과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질지 공감이 이끌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종전체제 종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간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자, 어떻게 종전체제 종식시킨다는 의미가 종전선언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종전선언 지금 이 평십 70년대 80년대 것까지만 할 때의 종전선언하고 지금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지금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화학전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종전선언 내용에 뭐가 담기든가에 관계없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왜? 북한은 선언하든 성명을 하든 남북 간의 합의를 쓰든 지키는 거 있어요?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 문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미연합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된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안 돼. 아니 2018년도 이 비핵화 협상할 때 김정은이가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루어진 거 있어요? 핵
미사일 고도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영변 핵시설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게 김정은이 실체야. 이거를 무시한 종전선언? 왜 호주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설명하고 다니냐고요. 지난번에 유엔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 대대적으로 세일할 때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얘기를 좀 할게요. 박지원 원장이 오늘 이 프라자 호텔에서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러니까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세미나가 열렸어요. 이 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더 담대하게 코로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이 뭐겠어요? 너는 수단범목 가지지 말고 옛날에 돈 주고 샀잖아, 5억 불. 네가 알아서 해.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당부하지 않았겠어요? 설령 구두로 명백하게 당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빛만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고,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국경을 완전히 막아서 개미 한 마리도 들고 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요, 이 백신 접종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라는 점도 언급을 하면서, 북한도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지금 김정은은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ICBM 발사 중단, 이런 핵 모라토리움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하노이 회담 당시에 영변 폐기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 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그리고 생필품 수입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무조건 주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면 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참 웃기는 것이죠. 주어서 달라진 북한이면요, 오늘날 핵무기 저렇게 안 만들어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으로부터 받은 게 DJ 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DJ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만약에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뭘로 책임져요? DJ 때 완전히 매겨 살렸잖아요. 대북 지원, 퍼주기. 그때부터, DJ 정부 때부터 북한이 핵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할 정도로 이 핵무기 개발 사업을 해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원료 추출 작업을 비밀리에 하다가 그 당시 미국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미국 간의 대화도 끝났지 않습니까? 제네바 협정도 파괴되고요. 이거를 박지원이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줘야 된다? 아니 됩니다. 물론 인도적인 수준에서의 대북 지원, 이건 필요해요. 제가 얘기하는 지원, 이런 제재 이런 거는요, 전략적 측면에서의 비핵화 문제와 꼭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 지금 현재 박지원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의 일단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박지원이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찬 얘기 좀 할게요. 이해찬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해찬이가 뛰는 것 같아. 지금부터 이해찬이가 나와서 뛴다는 얘기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심각하다. 근데 이해찬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난번에 박영선이 뒤지니까 이해찬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백중이야. 우리가 조금 이기고 있어 이랬는데 까보니까 20%가 넘게 차이 났잖아요. 이해찬이가 어느 쪽 이해찬이냐, 한물 같다. 이게 제 전제이고, 지금 현재 여론과 관련해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1월 말이 가야만, 1월 말 구정 때쯤 가야 굉장히 중요한 이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권교체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좀 좋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언론이 호도하고 있대요. 언론이 호도.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는 주장은 50% 중에서 60% 밖에 안 된다는데 절반이나 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찬
맛이 같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야당 선대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오합지왕이고 윤석열이 뒷전이고 전부 김정희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겠고 이 대목에서 유승민과 홍준표 이 두 분의 선대위 합류를 강력히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뉴스를 마치고요. 오후에 중요한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